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행정부의 기능들은 정치 영역, 특히 집행과 관련된 기능들로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분리되어 독점적으로 특정 기관에서 수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 영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적 토대 및 활동을 수행할 인간들이 필요하므로 정치 영역 역시 물적 토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죠. 물적 토대 없이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적 토대에는 공적 기능을 수행할 자본과 공직자의 소비 수단이 있다. 그렇죠. 공직자도 식량과 주택 같은 걸 소비해야 되겠죠.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물적 토대도 있을 것이며, 또 공적 자본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물적 토대가 필요할 수 있죠. 토지건 건물이건. 그래요. 물적 토대에는 공적 기능을 수행할 자본과 공직자의 소비 수단이 있습니다. 물적 토대를 확보하는 수단이 세금으로서, 세금이라는 형식은 정치 영역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시대와 공간을 떠나서 반드시 존재합니다. 세금은 또한 1차적으로 정치 영역과 다른 영역들과 이어지는 매개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기획재정부 관할인 국세청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 매국세를 담당하고 있고, 관세의 경우 역시 기획재정부 관할인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 항목의 금액을 합치면 전체 세금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세금의 종류는 무척 많죠. 이외에도 부처별로 자산이 있어 이자 수입 및 관여물 대여를 통해 물적 토대의 기반이 되는 화폐를 확보하고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물적 토대의 기반이 되는 화폐를 획득하고 있지만, 그러한 개별 항목들이 전체 세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식적으로 정치 영역에 흘러가는 물적 토대 혹은 물적 토대의 기반이 되는 화폐는 세금으로 불리는데, 비공식적으로 흘러가는 물적 토대 혹은 물적 토대의 기반이 되는 화폐 형식도 있습니다. 그래요. 화폐가 없을 때는 화폐를 꼭 걷지를 못했겠죠. 그래요. 또 비공식적으로 정치 영역에 흘러가는 물적 토대 역시 있다는 거예요. 뇌물이라고 하는 거죠. 뇌물도 어느 국가 역사에서 발견되는 형식입니다. 뇌물 역시 정치 영역과 다른 영역들이 있는 매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주요하게 다룰 때 뇌물 역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금은 정치 영역에 부여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입니다. 동시에 세금은 물적 토대에 기반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직자도 개인이고, 개인이 사람이죠. 사람이니 욕망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세금의 형태는 시대별 공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화폐의 지급으로 통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고찰할 경우 인류 문명의 초기에는 기능 수행을 위해 세금을 거두었겠지만, 사회가 양태성 성장을 하게 되고 정치 영역이 고도화되고 무력을 갖추게 됨에 따라 세금의 크기는 필연적으로 커지며 목적도 혼합이 되어 불분명해졌습니다. 정치 영역에 생긴 고유한 기능이 있겠죠. 생길 수밖에 없는 필요로 하는 기능이 있겠죠. 고유한 필요로 하는 기능. 목적이 뚜렷했는데 사회가 커지고 복잡해지면 그래요.
여러 목적이 섞일 수 있는 거죠. 변질될 수 있고 사회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면 사회 전체의 물적 토대가 커지는 관계로 그렇죠.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들어도 양적 성장을 하게 되면 세금 역시 커지죠. 사회의 전체 물적 토대가 세금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율 즉 조세 부담률이 일정하더라도 세금의 크기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만일 사회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조세 부담률까지 상승한다면 세금의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적이 혼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부여된 기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부여된 기능을 소홀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세금을 활용할 때 국가의 위기가 닥침을 과거나 현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쉽게 확인되는 것은 세금이 특정 집단의 향락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라시대에 보면 경주에 포석성지라는 유적이 있는데 구불한 물길에 술잔을 띄우고 풍류를 즐기는 옥수 장소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성덕궁의 부용지나 옥류청과 같은 곳들이 향락을 위한 시설입니다. 부용지는 1707년 숙종 때 부용정태에 특수제가 건립되었는데 못에 잉어나 붕어 등을 기르며 임금이 낚시나 뱃놀이를 즐기던 곳이고 옥류체는 1626년 인조 때 만든 것으로 포석성에서 볼 수 있는 국수구와 청의정, 소요정, 폭포 등 왕의 향연을 위해 만든 장소입니다. 왕실은 많은 궁녀들을 두어 호화스러운 생활을 유지하였으며 왕은 여러 명의 후궁을 두어 쾌락을 향유했습니다. 그렇죠. 중국의 전환시대는 추석이 있죠. 기원전 202년에서 기원 후 8년 사이에 중국에 있었던 국가이다. 그렇죠. 왕소군이라는 후궁이 있었는데 왕소군은 후궁들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아 얼굴이 추하게 그려져 황제에게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왕소군 여기 주석이 있죠. 양귀비서씨 조선과 더불어 중국의 4대 미인으로 알려져 있다. 흉노의 침입으로 황제는 후궁을 바치게 되는데 흉노의 호한야 선우의 선택을 받아 왕소군은 흉노로 보내주고 전하의 황제인 원제는 떠나는 날 왕소군의 미모를 보고 크게 놀라 당시 화가인 모연수를 죽이고 그의 재산을 몰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요. 하지만 왕소구 사건은 알려진 것과는 다른 소지가 큽니다. 원제가 화가 났다면 화가 난 이유가 왕소군의 미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몰랐던 비리를 알게 된 것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연수가 그림을 엉터리로 그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해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왕소군을 시집보내서 민심이 흉흉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침략 때문에 여성을 바치는 일은 고대 국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소한 일일 수도 있으나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양으로 모연수가 선택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요. 떠나는 왕소군을 보고 백성들이 분노할 수 있는 거죠. 안 됐다 생각하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원제가 그래요. 정치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향락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세금이 쓰인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왕들의 묘입니다. 왕들의 묘는 주로 사적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공적 용도로 쓰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 뭐 사적 용도와 공적 용도가 동시에 결합되어 있다 봐야 되겠죠. 고대의 열악한 기계 제작 기술로 그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려면 장기에 걸쳐 많은 인간들을 동원해야 합니다. 많은 인간들을 동원하려면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먹여주고 재워줘야 하는 관계로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수백 년간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공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걸 써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수백 년간 만약에 강제로 피라미드를 짓는다. 그건 힘들겠죠. 그래. 사회국 주민들이 가만 안 있겠죠. 만약 강제로 이와 같은 일을 벌이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라미드 건축이 수백 년간 지속적으로 건축된 것은 정책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왕실에서 세금을 과다하게 거두어서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든 뒤 피라미드를 건축하면서 물적 토대를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세금을 과다하게 걷고 다시 그것을 국민들에게 쓴다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쓰면서. 이럴 경우 국민들은 왕실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존수단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생존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피라미드를 건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두 가지 목적이 모두 고려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나 빈민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 고대 농경국가에서는 인구가 증가하는데 토지를 얻지 못하면 빈민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라미드를 지었을 수 있어요. 왕실이 돈이 많을 때 그런 거죠. 물적 토대가 탄탄할 때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이러한 정책은 또한 가난한 인간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집단으로 변모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내 국가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1930년 미국의 경우 경제 불황으로 인해 파산자가 늘어나고 실업자가 1300만 명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시행했고 그 정책 중에 테네시가 농업개발공사를 설립하여 발전과 취수관계용 다목적 때문에 건설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2008년에 22조를 투입하여 수질 개선, 가뭄, 홍수 방지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거대한 물을 짓는 것과 같은 용도로는 세금이 상고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인간들이 전체적 지적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인간들의 지적 수준이 전체적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권력의 최고 통치자가 무덤 짓겠다고, 큰 무덤 짓겠다고 세금을 동원한다. 용납되기 쉽지 않은 것이죠. 테네시 경유개발이나 4대강 사업과 같은 정책의 취지 속에는 생산적인 기능이 일정 정도 감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간직되어 있으면 최근에는 세금이라는 양식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부의 재분배에 이용하고자 하는 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사회 한다면서 세금으로 복지사회를 이루겠다. 그렇죠. 그 포퓰리즘이 난무하죠. 그래요.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그러한 시도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그러한 시도가 양적 성장과 정의 실현과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시도는 양적 성장과 정의와 무관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의 재분배를 원한다면 부의 재분배가 무엇인지, 부의 재분배를 왜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재분배를 하고자 하면 선정적인 질서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정의의 원칙에 합당한지, 시행할 경우 양적 성장과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나온 관념들을 살펴보면 다 엉터리이기 때문에 무능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뒤에서 별도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기실 앞에서 세 가지 학에 대해 논했습니다. 교육 분야, 노동 분야, 금융 분야에 존재하는 3대 학을 논했는데, 이 3대 학만 시정해도 양적 성장이 어느 정도 담보되며
부권력의 재분배는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핵심은 회피하며 분화 권력의 재분배를 논하는 것은 악인데 겉으로 선을 내세우는 것으로 위선적인 인간이나 위선적인 집단이나 하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2017년에 그래요. 이 글을 쓰리는 3대 개혁을 얘기했죠. 3대 개혁은 교육 분야, 노동 분야, 금융 분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최근에 들어서도 3대 개혁을 얘기한 이들이 있죠. 3대 개혁. 3대 개혁.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그래요. 개혁과제, 노동, 교육, 연금. 그래요. 연금 개혁이라. 일단 복지 분야의 개혁을 얘기하는 거죠. 복지 분야의 개혁도 중요하게 저기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복지를 하는 게 좌파 우파를 가르는 거 아니에요. 국가 정부 기능에 복지 기능이 있죠.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보완해야 되고, 또 극심한 빈민들을 좀 구제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부분이 또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자세로 복지를 접근하느냐, 그게 거기에서 우파와 좌파가 갈리는 거지. 고대에도 정부가 복지 기능을 수행함을 예전에 살펴봤죠. 세금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라는 단어에는 금전을 내재하고 있어. 적절한 단어가 아닐 수도 있으나 금전을 그래요. 적절한 단어가 아닐 수도 있으나 마땅한 단어가 없으니 세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원칙적으로 물적 토대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렇죠. 화폐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화폐는 물적 토대를 얻기 위한 매개수단에 따릅니다. 그것은 금전일 수도 있고 무건일 수도 있고 활동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세금은 주로 금전으로 거두어 드리는데, 국가가 처한 특수성에 따라 국민들이 활동지출을 거두어 드리는 것도 국가도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남성, 여성 모두 의무적으로 군대에 활동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래요. 한국의 경우도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군대에서 활동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제공 안 하고 있죠. 원래는 같이 제공하는 게 맞겠죠. 근데 왜 한국에서 남성들만 의무적으로 활동지출을 제공하는가, 군역을 담당하는가?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오랜 기간 남존여비, 조선시대 이후에 남존여비 어떤 관념이 남아있었고, 남자 여자는 권리 의무가 다르다, 그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현 시대에서는 그래요. 이제 거의 사라진 것이죠. 시장이 발전하여 화폐가, 제도적인 건 다 사라졌죠. 제도적인 것은 남존여비 어떤 관념이 남아있더라도 일단 관습 형태로 남아있는데 그 계속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이 발전하여 화폐가 일반화되기 전까지는 물건이 세금으로 납부되었으며, 그러나 고려나 조선을 보면 곡물이 품목과 수령을 정하여 부과하여 다양한 물건들을 세금으로 거두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농민인지라 농작물, 주로 쌀을 세금으로 거두어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조선의 임무군란을 보면 쌀을 봉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쌀이 화폐처럼 사용되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무군란은 1882년 장기간 군인들에게 봉급을 지급하지 않다가 한 달치 봉급을 쌀로 지급했는데 반인몰이어서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활동 지출이 동원된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865년 조선의 대원군은 경복궁을 중건하고자 국민들을 동원하였으며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무동대, 농악대, 남사당을 동원하여 격려했다고 합니다. 대원군은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당백전을 발행하고 매간매직을 통해 공사 비용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기원전 중국의 진시황제는 만리장성을 건설하기 위해 장기간 국민들을 동원하여 원성을 샀다고 합니다. 원성을 사는 이유는 대가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의무를 부과하여 활동시 수출을 강제로 이용하더라도 대가를 충분히 지급하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기도 하니 원성을 살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대가를 지급을 안 하고 사람은 막 부려먹으면 원성을 듣는 거죠. 뇌물이 정치 영역의 개념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형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역사 속에서 항상 화살되는 형식이기도 합니다. 뇌물은 정치 영역의 물적 토대와 연결되니 세금으로 다루는 부분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사회의 강력 영역들이 영적 평생을 한 관계로 뇌물은 각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주는 사람이 무조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적은 부의생으로 큰 부를 이루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보다 높은 혹은 보다 더 큰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돈봉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더 큰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점유하기 위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뇌물을 받는 사람은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 부나 위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위력을 지닌 사람이 됩니다. 부를 이루는 가치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득을 보는 인간들도 존재합니다. 가치는 금전일 수도 있으나 물건일 수도 있고 접대와 같은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3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라고 알려져 있죠.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농축산물에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는 뇌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득을 취하는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접대를 할 경우 접대와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뇌물은 다른 인간이나 다른 집단의 기회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악을 가져가고 있는 반면에 가치를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부를 재분배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긍정적인 효과가 크고 그게 섭리에 합당하면 시행해야 되는 거죠. 뇌물의 부당성은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뇌물을 방지하는 노력 역시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시도가 되었는데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뇌물 역시 매춘과 마찬가지로 선천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정부 고관, 전직 의원, 변호사 등이 입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활동하는데 뇌물이 건네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로비가 활발하다 하죠. 따라서 실효성 있게 강하게 뇌물을 규제하면 소수에 은밀하게 진행되며 규제에 소홀히 하면 다수에 만연되는 것이 뇌물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뇌물이라는 형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최근에는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에 보면 진경준 검사장이 배극대의 뇌물 사건에 연루되었고 그런 일이 있었죠.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9억 원대, 2000년 교육감이 4억 원대, 현기환 정부 수석이 4억 원대의 뇌물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았습니다. 김영식 의원은 뇌물 사건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살인 교사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과거 한국에서는 유력장롱의 공천권도 금전으로 고려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뇌물과 연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위챗을 많이 이용하여 공산당 당원들이 위챗 사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위챗은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인데 송금 결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뇌물은 어느 국가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타락을 하면 아주 심하게 발생하겠죠.
시장이 고도화된 국가일수록 뇌물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드러내며 뇌물 사건을 쉽게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성숙함에 따라 유연의 법칙이 정의 개념과 결합한 것이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연의 법칙은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정책을 집행할 때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A업체는 1000만 원을 제시하고 B업체는 950만 원을 제시했는데 동일한 것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A업체를 선택하면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동일한 품질의 어떤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데 비싼 거 선택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요. 적정 비용을 계산해서 정부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적정 비용 이하면 불량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낮은 가격이라 해서 수용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여간 만일 동일한 가격을 제시했다면 업체의 경영이나 신뢰도를 따져서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유연의 법칙은 가격이라는 기준을 정의와 결합시켜 정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의 한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이 유연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뇌물을 통해 움직인다면 기업에는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고도화되고 유연의 법칙이 고도화되면 뇌물은 없어지지 않더라도 뇌물로 통한 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고대국가의 경우 왕의 권한이 축소하여 실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고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뇌물이 성행하고 왕권이 강하면 뇌물이 성행하지 못합니다. 왕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권력으로 향락을 누릴 수 있으며 자손들에게 위력을 세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뇌물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뇌물은 소수의 세력을 강화시키고 집단을 형성하는 외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민심을 이반시킨다는 점에서 왕의 정치적 입장에서 원하는 바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외적인 경우도 있잖아요. 조선 후기 같으면 왕실까지 뇌물이 만연했잖아요. 대원군을 보면 알 수 있죠. 매간매직도 하고. 조선시대에도 안면세제도가 있어 지방 수령들의 타락을 방지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왕의 권한이 약화되고 소수에게 실권이 주어지면 뇌물이 성행합니다. 소수 인간들은 자신의 위치를 영구히 유지하고 자식들에게 세습시킬 수 없기에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세도가들이 실권을 쥐고 있을 때 매간매직이 성행한 것도 그러한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전을 지급하고 관직을 산 관리는 국민들로부터 손실을 만회하려 할 것이고 경복궁 중원을 위해 매간매직을 했는데 그러한 이유로 삼정이 물러내지고 밀란이 빈번했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대원군이 경복궁 중원을 위해 매간매직을 했는데 뇌물 자체가 사회적으로 환습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은 멸망할 만했다는 거예요. 국민들 수탈에 뇌물에 모든 것이 망하기 직전의 나라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중국에서도 그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 때 위왕후와 안락공주는 중종을 독살하고 실권을 행사했는데 안락공주가 천명에게 매간매직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안락공주는 누구냐? 중종과 위왕후 사이의 자식으로 위왕후의 막내딸이다. 당나라 시대 주석이 있죠. 618년과 에서 907년 사이에 중국 시던 국가이다. 뇌물에 대한 마지막 고찰로 뇌물이 성행하는 사회를 개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이 제정되기 전에 10조 원 정도가 습대비로 이용되었다고 하니 은밀하게 건네진 금전까지 고려하면 실로 큰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시에 그 가치를 통해 상당비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인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계획 정책은 인사나 가치를 투입하는 결정을 할 때 공정한 형식을 정하여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뇌물을 건네는 쪽에서 뇌물에 의해 뜻한 이루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면 뇌물을 건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는 장기에 걸친 개혁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과 앞에서 제시한 방법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금액 제한보다는 허용되는 서비스나 품목을 선정해주어 영세업자들이나 농민들이 우선 타격을 받지 않게 하는 뒤 첫 번째 방식인 공정하고 투명한 형식을 통한 장기적인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영란법과 같이 의지를 담아 세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은 의사의 치료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환자가 왔는데 수술을 하는 것이 교과서에 적혀 있었더라도 환자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수술을 하는 것이
교과서적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건강 상태가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 건강부터 회복시켜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가 마취제의 부작용이 없는지 이외에 다른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상 세상에는 질서가 형성되어 있고 질서에는 많은 인간들이 얽혀 있으며 질서 속에 법이 깃들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 깃들어 있는 법을 가리켜 불문법이라고 하고, 성문법은 불문법의 바탕 위에 만들어져야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법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야 더 정확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죠. 그러나 불문관습의 기초를 둔 법이야말로 성문법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며 또한 더욱 중요한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의한 지배가 성문법에 의한 지배보다 서로 더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불문법의 지배보다 더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불문법은 섭리의 바탕은 제도를 가리키겠죠. 그게 제일 최고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특이하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성문법보다 사람에 의한 지배가 더 낫다고 보고 있는 거죠. 나중에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치 시장에 나오는 거고. 주석이 있죠. 이걸 쓰니가 남겨놓은 말이겠죠. 어느 국가에나 국가의 기틀이 되는 제도가 있다. 그러한 제도는 성문법의 형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불문법의 형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제도는 한 국가에서 그 어떤 법보다 위에 있다. 하지만 제도에도 섭리에 합당한 제도가 있고 섭리에 합당하지 않은 제도가 있다. 섭리에 합당한 제도가 인간사회의 최고법이며 이 법에 의한 지배만이 사회를 번영하게 하고 사회 구성원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래요. 다음은 시간 연태율 근거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지관이자 그치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죠. 지는 관은 보다, 살피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지와 관이라는 두 글자는 분리부득 서로 다른 뜻을 지니고 있지만 뭐 따로 수련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말이겠죠. 즉정, 회정. 곧 이것은 정예라고도 불리다. 정예이다. 정예라고도 불린다. 그래요. 불교 용어로 지관과 정예가 있는데 둘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정은 뭔가요? 선정에서 정을 가리키죠. 선정한 해는 깨달음을 가리키죠. 선정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요. 이후 법념 기시. 지관이 가령해지면 이후 생각이 일어날 때 불교 인국이자 굳이 가부좌를 있을 필요 없다. 그런 것을 의지할 필요 없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숨쉬기 운동에 집중해라. 그런 게 있는 건데 원래 처음부터 필요 없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요. 비유적 표현이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평소에 가부좌를 틀고 앉지 않잖아요. 숨쉬기 운동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가부좌를 틀고 앉아라는 말은 넋의 작용을 그쳐라 이 말이겠죠. 평소에 안 하던 것을 해봐라. 그래요. 가부좌를 틀고 조용히 앉아있으라. 그래요. 넋의 작용을 그쳐보아라. 의리작용을 이렇게 보아라. 그 뜻이 간직되어 있는 것이죠. 숨쉬기 운동을 해라. 마음은 얼굴 앞에 있는 것 같잖아요. 코끝에 있는 것 같잖아요. 코끝을 보아라. 그렇게 얘기했죠. 당구차념 제하점. 당연히 마땅히 이 생각이란 것이 어느 곳에 있는지 탐구해야 한다. 종학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종하면 어디로 사라지는가. 반복, 추구, 반복하여 거듭 연구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 불가득 하지만 결국 얻지 못하고 즉각, 즉차, 차념, 기, 처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탐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알 수 없는 걸 왜 탐구해야 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겠죠. 생각이 일어나는 것, 마음, 또 더 깊은 것은 이런 신의 마음을 보게 되면서 다 알게 된다. 이런 뜻이 간직되어 있겠죠. 불효우토가 기처. 그래요. 더 이상 뭐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뭐 연구할 필요가 없게 된다.
멱심료 불가득. 그래요. 마음을 규명하는 인력 심어 필요 없게 된다. 그래요. 결국 이제 마음을 찾는 일도 필요 없었던 것이다. 한번 깨닫고 보면, 이런 식의 마음을 보게 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친 채 살피는 법을 익혀야 한다고 하니, 그치는 법이 따로 있고 살피는 법이 따로 있어 각각의 수련법을 따로 익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그릇된 생각이다. 직원은 정열하고도 불리는데, 정열은 선정이 들면 절로 깨달음을 얻는다는 뜻을 지녔다. 어리작용을 일으키면 넉수작용은 절로 사라진다. 어리작용을 일으킨 존재는 누구인가? 다른 어떤 간의 신이 어리작용을 일으킨다. 깨달음이란 다름 아닌 진리와 진실로 이루어진 어떤 간의 신의 뜻을 가리킨다. 즉 어리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넉수작용을 그치고 어떤 간의 신과 어떤 간의 신의 뜻이 절로 드러나는데, 따로 익히는 법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있겠나. 하여간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면 가부좌를 틀고 하자 궁리할 필요가 없게 된다. 물론 가부좌를 틀고 하는 일도 처음부터 필요 없는 일인데, 이 말 역시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은 평상시 가부좌를 틀고 조용히 앉아 숨쉬기 운동에 집중하지 않는다. 즉 넉수작용을 그쳐 어리작용을 이렇게 하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숨에 집중하는 말이다.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나 어디에서 일어나 어디에 머물며 어디로 사라지는지 명백히 마음을 규명해야 하겠지만, 그러한 규명은 결국 필요 없게 되는데, 그러한 장소를 있게 한 이런 신의 마음을 결국 찾아 접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장소는 결국 이런 신의 마음을 그래서 된 것인데, 무엇을 규명한단 말인가. 그래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